네, 지금부터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보겠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이정주 기자 만나면 할 얘기 있었어요. 야, 따질 게 많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뜨거울 때 드셔야 되기 때문에 뜨거울 때 맛있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야 밥상이 진짜 아까부터 저기서 굽고 계시더라고요. 와, 네, 냄새가 유려해. 야, 취재 편의점 정말 광고하겠습니다. 진짜 편의점에서 고기도 굽는. 빨리 광고 소개해 주세요. 저희 빨리 먹게.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두 분의 화면을 바로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시즈닝 숙성 똥삼겹. 나 깜짝 놀랐어요. 맛있어요. 세상에 이거 좀 잡아주세요. 박경원 기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똥삼겹. 와, 뚱뚱합니다, 삼겹살. 야, 네. 맛 표현 많이 해달라는 광고 주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바싹 구워도 촉촉한 72시간 저온 시즈닝 숙성 똥삼겹. 자, 일반 삼겹살과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제공회율이 매우 높은 2.5cm의 뚱뚱한 똥삼겹살. 이게 말만 들어도 어감이 좋습니다. 자, 타임쿡의 똥삼겹은 마늘, 생강, 양파, 효모 양념 등으로 만든 특제 시즈닝으로 밑간을 해서 소금 없이도 맛있는 마법의 시즈닝 삼겹살입니다. 36년간 전국의 유명 고깃집들과 협업해가지고요. 무려 10,000번을 갈고 닦은 오늘의 뚱삼겹은 최고의 레시피로 리뉴얼된 타임쿡 최고의 제품입니다. 고객님들 모두가 극찬하는 인기 만점 뚱삼겹, SNS에서 난리난 뚱삼겹, 에어프라이어 조리로도 육즙이 좔좔. 타임쿡 뚱삼겹은 그냥 삼겹살이 아닙니다.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시즈닝 숙성 뚱삼겹입니다. 자, 뚱삼겹은 자연해동에서요 구울 때 육즙이 가장 많습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시즈닝 숙성 뚱삼겹 800g이고요. 3, 4인분입니다. 21,900원. 21,000, 3, 4인분에 21,900원. 그러면 엄청 1인당 싸죠. 5,000원인 거예요. 엄청 싸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2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시켜야겠다, 나 이거. 우리 큰애가 저도 시켜봤어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또 비계가 있는 게 맛있거든요. 또 적당히 있네요, 또. 자. 큰애가 이거 안 먹으면 저한테 환불해 주세요. 제가 살게.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고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게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합니다.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 300원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쩌면 그리고 굽기를 너무 잘 구웠네. 그리고 시즈닝이 돼 있는 거죠, 이거? 뭘 뿌리신 게 아니고. 아니, 거의 돼 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만 번. 간이 딱 돼 있어요.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안 찍어도. 네, 뭐 안 양념 찍어도 없이. 간이 딱 돼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께 광고할 테니까요. 네. 이어서 좀 맛 표현 좀 김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 자, 전라도에 기품이 있는 금방 저기 민영배가 왔다 갔는데 올린가 김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이 입소문 하나로 지금껏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모두 3관왕, 누적 27번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순한 국산이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아삭하고 향긋한 제철 봄동으로 전라도식 양념을 정성껏 버무린 산뜻한 겉절이,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3월 20일까지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진짜 환상의 궁. 완전 환상의 궁합입니다. 환상의 궁합. 예. 그렇죠. 봄동 겉절이. 정주야 말 좀 해라. 제가 또 우린감 여기 제가 또 광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알죠. 올림각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한번 드셔보셔야 돼. 예. 솔직히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니 김치보다 맛있네요. 어머니 안 보고 계시는데. 이 엄마 보고 있어. 네,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좀 괜찮은데 요새 좀 손맛이. 손이 좀 짜지셨더라고요. 김치하면 근데 엄마가 울린가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호남. 엄마한테 울린가 김치 한번 선물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어머니가 또 가만 있어봐. 내가 자존심 우리 때문에. 아들 안 돼? 네, 쫓겨납니다. 이제 봄동 겉절이가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기. 요즘 엄청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두쫑크 다음으로 봄동 겉절이가 겉절이가 왔어요. 왔다. 왜냐면 봄동 비빔밥을 해 먹거든요, MZ들이. 오.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 아들 딸 분들 네. 많이 드실 테니까 예.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양념이 예. 이 젓갈 너무 많이 하면 짜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호남 김치 중에 잘한 그 맛있는 김치는 짜면서 짜지 않아요. 아, 이상한 진짜? 말이지만 짜면서 짜지 않아야 돼요. 네. 간이 강하지만 짜지 않게 느껴지죠. 그렇군요. 예. 선희님께서 요즘 봄동 겉절이가 유행이죠. 왜 한결같이 봄이 오는데 뭐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진짜 계십니다. 이 삼겹살하고 이 봄떡겉절이 예. 진짜 엄청난 공합. 아, 그렇구나. 드셔보세요. 솔비치님은 운림가는 서울 사람들에겐 양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봄동 겉절이와 함께 먹는 삼겹살이라니 술 한잔도 아유 아침입니다. 술요? 예, 술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예, 봄동은 항상 묵지 이렇게 두쫑크도 못 먹어봤는데 벌써 유행이 갔다고요? 이렇게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연락 주셨습니다. 지금 봄동 최고입니다. 침 고여요 하셨어요. 맞죠. 네. 불효자는 어머니를 팝니다. 먹고 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 뭐 편의점 자주 보시는데 오늘 안 보시겠죠? 진짜 너무 웃긴다. 자, 적당히 드시고 이제 본방합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구나 하셨는데요. 네, 목요일에 취재 편의점은 먹방이 있습니다. 요거 빼주시면 너무 저희가 계속 너무 맛있네요. 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울린가 김치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한테 맛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울린가 맛있어요. 김치가 청와대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광고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최고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지금 드시고 계시니까 제가 요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이 와중에 이 전쟁통에 자본시장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어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료 준비한 화면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떤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국민들 또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디테일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지금은 예를 든다면 우리는 밭을 정리를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야 되잖아요. 뭐 큰 돌 좀 몇 개 집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간 돌도 집어내야 되고 자갈도 집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옥토가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큰 돌 집어내는데 다들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나 큰 돌만 집어내 가지고는 거의 옥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통로를 만드셔 가지고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을 걸로 보이지긴 하는데 통로를 좀 만들어서 좀 일상적으로 제안도 좀 받고 필요한 제도 중에서 예를 들어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야 뭐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뭐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뭐 아니면 단순한 지시사항으로 필요하다면 딱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조적인 문제, 입법이 필요한 문제는 정말 어렵죠. 뭐 야당이 반대해서 뭐 시끄럽고 막 언론들도 또는 뭐 기업들도 예를 들면 반발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불편하니까 지금까지가 편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제도 개혁을 해서 저는 초기에 뭐 반대하던 이러면 뭐 기업 망한다, 뭐 외국인 자본 다 탈출한다, 뭐 이러면 주식시장 다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네, 박근이 훨씬 낫네. 예를 들면 수술 받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다가 아프다고 수술하고 나니까 훨씬 건강하고 좋으니까 수술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회적 개혁도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예를 들면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긴 하지만 또 쉽게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뭐 거대한 입법 개혁을 하는 것과 좀 크게 다르지 않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시장을 어떻게 자, 어제 자본시장 간담회 옆에 이제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가지고 장동민 개그맨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옆자리에 딱 와서 예, 이제 맞아요. 너무 좋아하더라 표정이. 예, 대통령 편에서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라디오스타 나와서 얘기해주겠죠? 우리 취재 편의점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취재 편의점에 장동민 개그맨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영 말고 장동민. 장동혁? 장동혁이도 이따 해야 돼요. 예. 자, 자본시장 이제 우리가 큰 돌 몇 개 집어낸 거고 자갈까지 싹 다 골라내야 이제 우리가 옥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주식이고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 이게 바로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라면서 경영권 남용, 주가 조작,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뭐 이런 등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자라는 건데요.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기대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본시장이 또 한 번 이렇게 훌쩍 올라가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이제 분석과 전망이 있는데요. 자, 주식 동아리 네.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부분 어제 그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문가적 식견도 좀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 다음에 네. 상법 개정안은 큰 줄기가 그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재벌의 경영권을 어떤 방어하기 위한 네. 그 부분 건드렸다면 어제는 제가 이제 딱 들었을 때 가장 귀에 딱 꽂히는 게 중복 상장 문제였어요. 사실 이 중복 상장 문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이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는 모 회사가 알파벳이라는 회사입니다. 주식이 하나예요. 네. 네. 구글에 이제 구글에 소속된 기업이지만 예. 유튜브라는 단일 주가로 올라가지 않아요. 알파벳이라는 모기업이 있고 네. 그 알파벳이 여러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도 하고 구글도 하고 뭐 여러 개 하거든요. 네네. 유통도 하고 그 중에서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유튜브가 잘 되네?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쪼갭니다. 쪼개기 상장. 네, 유튜브만 쪼개요. 왜? 거기에 오너가의 주식이 많으니까. 나는 싸게 먹고 네. 너네는 개미들은 장사 잘 되는 거 과일집에서 포도가 잘 팔려. 네. 포도 가게를 따로 내는 거야. 이런. 그럼 포도 잘 팔리고 감은 안 팔려요. 네. 그럼 원래는 감의 마이너스를 포도로 상쇄하는 거예요. 네. 과일집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원래. 모든 과일이 사시사철 잘 팔리지 팔리지 않아요. 않죠. 예.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투자를 해보면 네. 잘 되는 사업이 못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못 되는 사업 버리고 잘 되는 쏙 돼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거기 상장을 시킵니다. 이게 허용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예전에 두산 밥캣 사태도 봤지만 맞아요, 밥캣. 일반 주주들이 예. 거기서 이제 뒤통수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 문 닫아요, 잘못하면. 네. 예,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독과점법으로 그 그냥 회사를 바로. 쪼개버립니다. 아예. 네. 근데 자본주의란 거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투자라고 다 허용해요. 네. 자본주의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의 캐파가 높은 사람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가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있죠. 공정해야 됩니다. 네. 그 공정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본인의 판단에 대한 공정이지 예측이 답이 나온 걸 가지고 쪼개서 또 돈을 벌겠다? 네. 이거는 도둑놈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아, 네. 야, 근데 그 댓글에 역시 주식 동아리. 주식 동아리. 다르죠. 네. 좀 있어 보입니까? 아, 오늘 네. 상당히 있어 보였어요. 다만 제 수익률만 낮을 뿐입니다. 이게 다 쪼개기 상장 때문이야. 쪼개기 상장. 이게 쪼개기 걔가 때문이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시장이 천박해서 그래요. 물론 이 네. 못하는 사람이 선무당이 맨날 뭐 무딘 목수가 그 망치 탓한다고 뭐 네. 저희 실력 문제도 있겠죠. 아니 근데 진짜 이 제도가 혁신이 돼야 우리 주식 동아리 출신 우리 이정주 기자 같은 분들이 떼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선배가 방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네. 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그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좀 주식도 하고 정치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나뉘어 있죠. 제가 출신이 울산이다 보니까 그쵸.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서 사실은 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라고 하고 그쵸. 연락이 오는 게 뭐였냐면 네네. 이거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네. 그 거래일 기준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 거 아 그렇죠. 그게 되게 크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네. 몰랐는데 네. 그게 사실 거래일 이틀 뒤에 들어오면은 이게 뭔가 내 돈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뭐 주식을 팔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뭔가 이제 이거를 내 돈 같다라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묵혀둔다라는 생각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접근하기도 좀 쉽지 그렇죠. 않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로 땡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주식 동아리도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네.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대학 네, 때. 나름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네. 학생 학동 시절에 네, 했었다. 금융위기 때 망했습니다. 네, MB 때 리먼 브러더스 한 방 맞고 쓰러졌어요. 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또 진짜 전문가들 네. 모셔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도 가짜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실전 투자예요. 그럼요. 네. 전문가는 돈을 잃어봐야 돼요. 장동민급은 된다. 네, 네, 우리 네. 이정주 기자 옆에 앉아도 됐었다. 네, 더 네, 얘기를 네. 잘할 좀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저도 시작하게. 네. 맞으면서 배운다고 그 시드를 조금 박 기자님 조금 와이프한테 어떻게? 곧 출산을 앞두는데 어떻게? 손실 볼 의향이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좀 꽁쳐놔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마이너스 1000 정도는 룹을 들고 들어오세요. 제가 많은 거 요구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1000 정도면 됩니까? 네. 제가 한 보전해드릴게요. 혹시 손해 보면 50% 제가 보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다가 이거는 꼭 보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이제 들고 온 뉴스가 있습니다. 우선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거 잠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락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총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은 단기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MOU 체결에 합의하였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제가 저 대목을 본 것은 사실 이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이 무모한 명분 없는 이 침략 전쟁은 하루라도 빠르게 오늘이라도 즉각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요구이고 군함 보내라고 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저여줘야 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UAE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소위 이제 나토 동맹국이라고 하는 심지어 일본마저도 지금 적극적이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전 세계 역사에서 미국이 세계의 왕따적 상황에 놓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에 국제 질서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중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는 우리 언론도 저는 책임감과 국익의 입장에서 언론을 잘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K 에너지 쇼크 4월 위기설. 예, 네. 4월 위기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이렇게 쓰질 않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닥치는 일 하면서 봉지가 없어서 라면을 못 만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럼 지금 당장 그런 사태가 물론 예고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정작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사는 이렇게 꾸겨놓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찾지를 못하네. 근데 이게 사실 UAE에서 그 딜을 해왔잖아요, 강원식 비서실장이. 그렇죠. 이거 정말 큰 사실은 일을 해온 건데 그렇습니다. 좀 보도가 덜 나오긴 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1,800만 배럴은 여기네요. 그때 설명하기로는 600만 배럴이 200일 정도 음.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800만 배럴이면 600일을 더 쓸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네. 예, 사실 이게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기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네.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에너지 수급에 원활하게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기 보면 3면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봉지 없어 라면 못 만들고 자동차 시트 부족해 공장이 설 수도. 저장 탱크 꽉 차 석유 시추 멈추면 지층 구조 바뀌고 더 큰 재앙.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갔다 온 것은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꾸겨놓은 네. 겁니다. 예, UAE 한국의 최우선 공급 약속 원유 총 2,400만 배럴 긴급 도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는 저 시민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봉지 없어서 라면 못 먹는 세상이 되겠네. 그것도 지금이 오늘이 3월 19일이니까 네. 곧 닥치네 4월 위기설. 이렇게 위기가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언론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저는 정부 편 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왜곡 없이 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편집권은 물론 중앙일보에 있습니다. 어떻게 신문을 편집하느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소봉대할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네. 이걸 한 뭐 1, 2, 3년을 털어서 이렇게 쪼개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긴 기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일보가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게 4월 위기설이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현재 이 석유를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석유 우리 비축량 1,800만 배럴, 2,400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로 우리가 가공품을 생산한 다음에 수출하는 양이 있어요. 네. 국내에서 다 국민들이 소비용으로만 쓰는 원유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수출을 뺀 양을 계산해서 그러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네. 원유 자체 양은 뭐 100이면 100을 우리가 전부 쓸 수 있는 거 아니잖냐. 네. 100 중에 한 60 정도는 수출할 때 사용하니까 네. 결국 국민들은 40 정도 쓰게 되고 그 40을 남은 일자로 나누면 이제 4월 중순이면 위기가 온다. 이 소리인데 이 기사의 핵심 그 주제랄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A, B, C, D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되고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상정하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중앙일보 쪽에다 물어보고 싶어요. 왜 미국 상황은 설명 안 하죠? 그러니까. 석유 있잖아요. 유가 폭등 때문에 미국은 지금 민심이 폭등 정의하는 건 미국. 석유가 없으면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용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미국 자체가 땅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차나 이런 대체 교통이 인프라가 발달하지 없어요. 않아요.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KTX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 차 타고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몇 갤런씩 막 쌓아놓고 엄청난 소비량을 보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전원주택이잖아요. 바깥에 널찍널찍 살고 한 집에 차 2대 3대 놔둬요. 그러니까. 뭐 아빠 차 있고 엄마 차 있고 다 있죠. 식구 수대로. 예, 네. 고등학생 뭐 좀 넣으면 네. 차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전역을 다 출퇴근을 네. 그 넓은 땅을 기름을 쓰기 때문에 이 논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멈추죠. 그렇죠. 예, 이 용량이면 네. 우리나라 4월 기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예. 그거를 마치 우리만 이제 근데 또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유명한 익명 보도가 나옵니다. 한 정유업계 전문가는 실제 비축유 방출을 시작했는데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매일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4월이든 5월이든 위기설은 일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4월, 5월 위기설이 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위기를 증폭시키는 방식이 책임감 있는 언론의 보도 태도이냐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위기설만 자꾸 부추기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심을 좀 호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박형광 기자? 통상에 그리고 이 조중동 쪽 보수 언론의 특징 뭔지 아세요? 보수 언론 만약에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일면에 그런 거 나옵니다. 석유 팡팡 쓰는 고위과에도 팡팡 쓰는 시민 정신 어디 갔나? 맞아. 대부분 시민을 탓해요. 네. 지금 정부 탓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요. 맞는데 네. 자기들 분리할 때는 갑자기 시민 탓합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면 도덕이 없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반팔티 입고 안에 생활하는 국민들. 네. 지난번에 에너지 대란 났을 때 그랬었죠. 윤석열 때 네. 그때 기사 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면 네. 그때 한전에서 네. 한전 누적 적자가 얼마... 43조 나와서 전기료가 난리 났네. 그래서 그 러우 전쟁 일어났을 때 맞아요. 그 PNG 닫아버렸거든요. 이제 가스를 닫아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막 난방비가 오르고 하니까 맞아요, 그랬었죠. 별별 사례 다 갖고 와서 시민 정신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내복 입고 자야 된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덜 타야 된다. 그 난리 치더니 내복 입고 캠페인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보수 언론의 민낯이에요. 근데 네. 갑자기 지금 진보 언론 들어오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오니까 정권이 딱 바뀌니까 갑자기 정부 탓을 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쓰는 거 아무 말도 안 해. 네. 네, 그럼 본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게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임시방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치였으니까 네. 이제 손실을 보전해 준 것보다는 석유를 자원 분배한 다음에 꼭 써야 될 사람이 위에서부터 쓰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습니다. 힘들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건 쏙 빼고 여기서 안 좋은 것만 지적해요. 안 좋은 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아무리 정부가 설령 위험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봉지 없어서 라면 못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네? 거의 북한 아오지 탄광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황당무계한 거예요. 봉지 없어서 라면 못 만들고 여기 보니까 기사에 무슨 내용도 있냐면은 당장 침대를 못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매트리스 침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프타 관련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대 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플라스틱 물병 없어서 물을 못 먹는 세상이 된다거나 이런 방식의 얘기가 과연 맞는 거냐. 그렇게까지 무책임한 정부 일리가 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상식 납득 타당한 비판 그리고 위기 이런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벌써 10시 30분 지나고 있어서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어떻게 합니까? 어지럽죠. 요즘 어지럽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발언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제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 장해찬 부원장의 발언 이런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 청년에 가장 가까운 우리 박형광 기자. 안 그래도 제가 충북 도청에 아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봤더니 엄청 배신감을 느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수민 전 의원이 그치. 지금 거의 단수 공천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랑 따로 만났냐, 만났다라는 거를 실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천 전에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되게 큰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수민 의원이 부시장을 했었거든요. 정무부시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사를 놔두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좀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발언이 나온 거다라고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아무리 설령 감정적이라 하더라도 KK 묵은 지역 감정을 꺼내가지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망언을 입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박 기자나 저랑 올해 출연한 입장에서 네, 그렇죠. 이 두 분은 네. 국민의힘 올해 출입했어요. 네, 약간 저는 한 칸 더 들어가서 네. 의도적으로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냐. 지금 실수를 가장해서 의도를 했다는 거는 네. 지금 실수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예.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벌써 6선에 저 정도 당대표도 해보고 바른정당에서 했지만 원내대표 해보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광주 출신이 어떻게 대구에 이런
공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과연 그냥 나온 실언일까? 그리고 실언이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뭐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사과했는지 몰라도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공개 사과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TK를 결집해서 내 표가 필요하다. 아. 본인 지금 경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도움이 되죠 사실. 네. 굉장히 잔인한 방식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외부에 늘 국민의힘 자주 하는 짓이에요 이거. 네. 예전에 김진태 지사 그 최고위원 뭐 선거 나왔을 때 그때 김술래 의원 있을 때 네. 보면 5.18 비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황교안 때 이제 징계 받았는데 이거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하나의 초식입니다. 지금 그런 의심이 좀 가죠. 김영환 지사도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의도의 그런 부분도 뭐 곧바로 주셨다고 하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특히 네. 김영환 지사는 뭐 장앵커님 더 잘하지만 DJ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럼요. 그 시절에 과기부 장관 한 사람이에요. 네. 공천받고 민주당에서 정치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대변인하고. 네. 근데 저도 인터뷰 호남당에서 많이 출발을 했었어요.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입은 사람이 그 지금 본인 속마음이 나온 건지 지금까지 그러면 20년간 어떻게 참고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 속마음 꾹 참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 김영환 지사가 이 태도가 사과를 했다고 해도 쉽게 이게 지워지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김영원 지사 쪽에서는 사실 무소속으로 나올 거다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시 물론 무소속으로 나와서 자기 지분을 챙기는 그런 네. 모양새를 가져갈 수도 있죠. 사실 이게 진짜로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 선거 행위죠 사실 지금 네. 이 자체가.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장해찬 그 부원장의 발언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망하지 못해서 실성했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이거를 언어를 어떻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면서 선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심지어 그 오세훈 시장의 혁신선대위 요구에 대해서는 또 조광한 그 최고위원이 뭐 오지랖도 넓다, 그냥 별도의 선대위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일파만파 계속 번져가는 건데 요 시점에서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으니 네. 자, 오세훈 시장 출마했습니다. 네.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논리가 하나 있어요. 논리.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날 오전까지도 참모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요. 네. 실제 그건 사실입니다. 박 기자도 그러셨거든요. 네. 그럼 왜 막판에 마음이 바뀌었을까?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하죠. 오, 궁금해. 네, 이걸 아무도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아, 유일하게 네. 이정주만 해석할 수 있어요. 저의 음모론적 시각에서 지하 3층에서 해석을 해드리죠. 이걸 뭐 나중에 뭐 선당후사 말도 안 돼서 뭐 선당후사는 그럼 그 전날은 선사후당이에요? 네, 선당후사 네.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네, 그날 오전까지 딱 오는데 제가 이제 상황을 보면 그럼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냐? 네, 그 무슨 일이 변수는 딱 있었냐? 하나였어요. 뭡니까? 그날 기사를 보세요. 네. 오전 11시에 네. 경찰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경찰?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네. 영장이 떨어집니다. 구속, 기억나세요? 네, 그 네? 저기 사운의 문제? 사운의 문제. 네. 네, 영장 청구한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경찰이 영장 청구하겠다고 기사가 나와요. 그 전날 컷오프 됐죠. 컷오프 되고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영장 청구하죠. 이걸 보고 오세훈 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은 난가? 그렇죠. 저는 여기에 칠화를 저는 여기다 건다. 칠화를 베팅합니다. 네. 물론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든 평론을 포함해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네. 아니 그날 오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했다니까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오전까지는 불출마 쪽에 무게를 두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날 플레이를 보면 네. 이게 불출마 포지션이에요. 불출마할 때 이런 짓 하는 거야. 네. 빌드업을. 네. 근데 막판에 갑자기 네. 그렇게 태세 전환을 했다? 한다? 어. 그 장인권이 말하자면 저도 저희 꼬마가 있지만 네. 이거는 애가 수학학원 안 가기 위한 포지션 빌드업을 해오는 거야. 엄마 배가 아프다 오는 거. 맞아요. 열이 난다. 학교도 빠졌어. 수학학원 안 가라고. 심지어. 오후 3시에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들어 누워가지고 막 죽 먹고 있고 전날부터 빌드업을 다 했는데 네. 갑자기 왜 오후 2시에 어. 학원을 가겠다고 했을까? 어. 네. 왜냐? 음. 친구가 학원 안 갔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를 들면 네, 영장이 날라온 거지. 영장이 날라온다. 네, 이런 큰 충격파 없이 예. 그냥 마음을 돌렸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에요. 약간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이 예. 해석 말고 더 설득력 갖고 오세요. 제가 그럼 들어줄게. 완전 납득타당하다. 네.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 좀 세력을 붙여준다라고 약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네. 그것이 다음 당권 도전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다라고 봤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긴 하네요. 네. 그거는 당권은 그러니까 박 기자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당권은 어제와 오늘 사이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차피 당권은 텄어. 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이 물어보잖아요. 다들 내가 진짜 오세훈 가만 안 둔다. 이 지금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부로 결국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네. 실제 진정성 있게 당이 전륜해달라, 노선 변경해달라 이게 아니라 네. 그러려면 첫 타에 받았어야죠. 결의문 쓰고 네. 한국노총 가고 뭐 의료사태가 있잖아요. 어쨌든 장동현 대표가 코스프레라도 했잖아요. 네. 그때 받아서 들어가야죠. 근데 그거 그럼 혁신선대위는 왜 안 해? 조건을 달았잖아요. 네, 그때 네. 이제 눈치를 사람들이 다 챈 거죠. 임마 이거 안 하려고. 그렇구나. 이거 땡깡이다. 네. 그래서 이미 서울에 있는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모든가 아니고 제가 통화한 사람들 상당수가 예. 오세훈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와 연루된 사건 문제가 아직 지금 재판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 중이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본인의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영장 청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단 후보직이라도 유지하면서 당연하죠. 가야 네. 이 사건을 좀 무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왜냐하면 같은데. 후보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죠. 사실은 좀 비껴갈 수 있죠 수사에. 네, 그리고 네. 지금까지 보세요. 그 박 기자가 알겠지만 박 기자가 그 터트린 특종 예, 예. 명태균. 예. 우리는 억울했지만 명태균 사건이 왜 소환이 안 되겠어요 계속. 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왜 칼날이 잘 안 들어가냐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걸 수사를 세게 하잖아요. 피의자 코스프레 바로 오케이. 들어갑니다. 야당 자, 탄압이다. 요 국면에서 저희가 추억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출석해서 질질 짰다 그거예요? 뭐 여러 워딩이 있어요. 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원장하고 저하고 휴대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오고 검찰이 다 알았습니다. 확인했고요. 예, 알았어요. 네,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조사 다 받아 다 증언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고. 네. 2월 이후에도 여론조사 내용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여기서 진짜 다 까발릴까요? 검찰이 나한테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남의 명예를 실추하기 싫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 보냈는지 매일. 뭘 보냈을까요? 뭘 보낸 거예요? 도대체 난 저게 너무 궁금해서 저는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때 저 좀 꼭 좀 물어봐주면 좋겠어요. 물어봐야죠. 오세훈 시장과 김영선 의원이 주고받은 게 뭔지 명태균 씨는 말을 안 해요. 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혹시 기자님들은 취재하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 박형광 기자님. 근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긴 한데 뭐, 취재 저도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고 지금도 걸려 있는 소송이 많아서. 명예는 토론회에서 지금 이제 저기 명예는 나오신 토론회에서. 분들 중에 이제 네. 오세훈과 이제 명태균에게 다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의 명예 실추는 없다. 네. 조만간 이상규 위원장이 터뜨릴 거예요 아마. 아 그래 토론회 주로 때. 네 토론회 때 서울시장 내부 토론회 때 네. 궁금합니다. 저 이상규 위원장이 무슨 내용을 준비할지 궁금하고 저 와중에 박덕흠 그 의원의 표정이 저는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삭발한 분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컷오프에 반발해서 지금 삭발을 했어요. 나를 컷오프할 수 있는 건 충북 도민뿐이다. 이미 컷오프했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페이스북에 삭발 영상을 올렸습니다.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감히 누가 누구의 목을 치려고 하느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 예. 나를 컷오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다. 이를 알지 못한 채 부안해동하며 분화방 같은 날개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소속 출마 각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은 지금 그
무소속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던데요. 아, 무소속으로 그래요? 나갈 거다. 네. 무소속으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가 쪽에 이제 충북 쪽 얘기 들어보면 네. 이미 이쪽 선거도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수민 의원과의 뭐 어떤 관계, 네. 뭐 김영한 지사가 그러면 그 김수민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경쟁력 있게 그 사람들 물리치거나 뭐 네. 경선하거나 이거 없으면 당선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음. 아, 물론 선거는 해봐야 되지만 네. 현재 이 사람이 우위에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탄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빠져나가기 좋죠. 예, 어차피 가서 떨어질 바에 네, 네. 나는 탄압당했다. 이 다음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재보궐일 수도 있고 여러 선거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조금 너무 투박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보통 단식이 삭발하잖아요. 네. 이용원을 가진 않죠. 보통 삭발할 그러니까 때는 충북도청 앞이나 그렇지. 직접 네. 하거나 해야죠. 네. 아니면은 일단 무슨 뭐 기자회견을 네, 열거나 그쵸. 아니면 그렇죠. 뭐 국회에서 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뭐 청사 앞에서 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용원 이발소잖아요. 이발소. 에서 하는 이 삭발의 진정성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거 삭발이 아니라 그냥 이발하러 간 거죠. 머리를 짧게 자른 거다. 머리를 짜게 자는 거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지역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지금 박형광 기자 계속 뭐 네, 국민의힘 부산 대구 쪽. 취재하고 있는데. 부산 예. 쪽 재밌습니다. 부산 쪽은 네, 부산 얘기 좀 사실은 해주세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음. 주진우 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해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번에 원래는 단수공천을 줄 것처럼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단수공천 필요 없다. 경선을 붙여달라. 음. 라는 의중도 사실은 주진우 의원 쪽에서 나왔다 그래요. 네. 네, 거기서 얘기를 받아서 부산시 의원들이 아니다 경선을 치러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왜냐하면 단수공천 안 받아도 우리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네.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논란을 만들면서 단수공천 받느냐라는 거고. 지금 전재수 이제 그 의원 후보랑 이제 붙으면 좀 지는 편으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산은 잘 모른다. 부산이 지금 그 25%가 고령화돼 있거든요. 고령화가 25% 정도 넘는데 25.3%인가 그래요. 그래서 네. 보면은 여론조사에는 잘 안 잡힌다. 아, 사실상 그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과 실제 맞아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은 10% 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어야 민주당이 이긴다고. 맞습니다. 10% 이상 이기고 있어도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맞아요. 보면은 어디죠? 금정구청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10% 넘게 이기고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많이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쪽에서는 이건 자신 있다, 네, 할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깜짝이야. 이게 지금 파병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파병하자는 소리죠. 파병을 하자는 소리를 지금 안철수 의원이 먼저 꺼낸 건데요. 파병 요청을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 미국의 불확실한 핵 우산에 기대어 동맹의 시험대에 머뭇거릴 수는 없다. 이제는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갈 수 있는 연세인가요? 그 제가 봤을 때 근데 자원하면 막지는 않을 거예요. 자원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안 의원님이 네. 그 제일 앞에 선두에 타세요. 그러니까 맨 앞에 타야 될 것 선두에 같아. 타시고. 안 의원이 제일 먼저. 네, 호위함에 제일 앞에 선두에 네. 타시고 네. 그 말씀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무병 같은 걸로 가면 되죠. 군의관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네. 아니면 IT 전문가, 전파 교란 전파 교란. 네. 그거 중요한 인물에. 네, 예. 그런 걸로 가셔도 되고.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런 주장이 그러니까 진짜 뭐 본인이 그 국가를 위하는 좀 더 깊은 그 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네. 우리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란의 영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던 유조선 그 바깥에 있던 과거의 그런 작전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해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킬박스라고 하잖아요. 수로는 좁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로가 또 얕아요. 거기 걸리면 그거 죽습니다. 거기 다 죽는데요. 예, 그냥
지금 가면 미국의 군함들은 왜 못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총알바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서 죽는다니까요. 죽으란 그냥. 얘기라니까. 완전 사방이 네. 모든 사람들이 시가전으로 보면 네. 옥상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 아래에서 지금 사실상 우리에 가둬놓고 학살을 당할 수 있는 건데 여기를 지금 함부로 들어가는 소리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보면 다 그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전 세계 왕따가 됐다니까요. 미국이 아무도 지금 가겠다는 나라가 없어요. UAE가 솔직히 말하면 뭐 군사력이 그렇게 뛰어난 나라는 아닌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는 저 얘기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안보 본인이 생각하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그 안보 전략 자산 확보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기를 참여함으로써 핵잠을 도대체 받아내자 빠르게. 뭐로 그 핵잠 받아내고 다른 거 못 받을 뭐 원유도 못 받고 우리 국민들 다 죽으란 죽고 얘기야. 이거 어떡하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건지. 이란과의 관계는 우리가 전체 그 생산하는 이란에서 수입해 오는 원유의 가 70% 의존하는 수준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면 러시아산을 사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정치인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이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조켄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까지도 이란전은 미국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나 양심상 이 전쟁 못하겠다. 배우자가 시리아전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라크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닐 거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전체 배경도 잘 봐야 돼요. 네. 이란 전쟁이 사실 지난번 이란이 이제 시위대를 CIA 쪽에서는 이제 시위대를 자극해서 이란 자체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일종의 이제 미국이 자주 하는 남미를 상대로 하는 공작 정치를 한번 했죠. 했는데 네, 실패한 네. 거예요. 진압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란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쿠르드족까지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사실 이란의 이제 인종 갈등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 민족이 한 50%를 차지하는데 네. 거기를 자극하면 이 중동 전체가 피바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깊게 개입하고 있는 사건에 미국이 왜 개입을 했냐? 미국의 국내 정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사건 때문에 구석에 몰리고 있어요. 미 법무부에서 계속 나름대로 나왔던 사진하고 영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11월 선거에서 장담을 못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피장파장이죠. 그러니까 이 본인에 대한 내부 정치의 공격을 외부로 돌리게 한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런 행태는 사실 제가 국제 정치적으로 꼭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그냥 지적하는 건데 네. 강대국들은 이런 짓을 자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 국내 정치에서 불리하잖아요. 전쟁 일으켜요. 네. 베트남전 통킹만 사건 이런 것도 사실은 통킹만에서 뭐 북베트남이 뭐 예를 들면 어뢰 날라서 그게 뭐 포격돼서 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상 자작극이란 설이 네. 이미 그 당시에도 보면 맥나마라 국무장관의 그 자서전에 나와요. 그게 아예 미국의 전쟁의 역사가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트럼프의 어떤 국내 정치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좀 제어가 되는지 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참전하는지 전쟁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거지.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에너지 주권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진짜 실제 주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이란을 상대로 네. 적국을 만든다는 거는 큰일 납니다. 헤즈볼라나 이제 소위 말해서 그쪽 민병대들이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게릴라전에 우리 모든 세계에 있는 네. 우리나라 자국민들의 그 안전이 위협이 된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댓글창에는 안철수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하고 입장을 같이 하네요. 전한길 씨가 어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즉각 파병 논의를 시작했을 것이다. 근데 난 그건 이건 맞는 것 팩트일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계획했죠. 야, 이거는 팩트일 예, 것 그거는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감옥에서 또 입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빠른 파병을 결의해라 막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지조차도 자각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국민의힘 출신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당 출입해서 좀 잘하실 이게 것 뭐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그 전한길 씨가 한 말을 딱 듣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광수가 그 일제 강점 때 변절해가지고 네네. 전쟁에 나가라고 부추기는 일본을 위해서 나가서 죽어라라고 부추기는 그런 글들 많이 썼지 않습니까? 친일파. 네, 그런 느낌이다. 어떤 뭐 DNA가 남아 있나? 그렇죠. 본인들이 먼저 가야 됩니다. 일단.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 목적도 명분도 분명치 않은 전쟁에 우리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쓰자는 주장을 어떻게 정치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판에 이런 걸로 한번 또 바이트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이란이 또 공격을 받으면 걸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심각한 것은요. 이란 내부의 에너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거고 이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페제시키안 현직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인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공격이 적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전쟁에 새로운 단계의 대결이 시작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 전쟁에 우리가 왜 끼어듭니까? 말도 안 되죠. 네. 네. 정말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만 적국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만약 전쟁에 그렇죠. 참여했을 때 그 뭐 이란의 우호국들도 다 적국으로 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국제정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인 네. 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와중에 이 전쟁 와중에 이 난리통에 BTS가 공연을 이번 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작가님이 여기서 써주셔가지고 이거 안 하면 또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근데 다뤄보도록 진짜 이거 하겠습니다. BTS 인기가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아리랑 공연 지금 대통령도 X에 올렸어요. 그렇죠. 모든 이거 안전 문제, 시설 관리 불편함이 없도록 해외에서 많이 오니까요. 요걸까지 다 했는데요. 배경훈 그 과학기술부 장관이죠. 글을 올렸습니다. BTS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안전 진행을 위해서 관계부처, 지방정부, 경찰, 소방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날은 출근하지 말고 딴 데로 가야 되겠다. 토요일 날이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이 광화문에 그 약간 그 농반 진반으로 광화문에 그 진정한 100만이 모이는 BTS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국민의힘 시위하면 10,000명 모이면 10만 원. 진정한 네. 100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경찰 수사한 진정한 100만을 진정한 100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다 뻥친 거거든요. 네. 뭐 집회 시위, 광화문 뭐 촛불 시위, 뭐 태극기 시위하면 자기들 10배씩 이제 부풀려요. 근데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10만 이상 나왔을 때는 이 정도다. 네. 지금 26만 모이려 하는데 아마 네네. 26만만 모여도 이번에 진정한 그 경찰이 제대로 한번 추산해 줄 거예요. 26만 말이 26만이지. 네. 세종대왕상 그 위부터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네. 서울역까지 네. 아예 발도 못 디뎌요. 26만이 제대로 모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날 그 예전에 굳이 말하면 이제 과기부 장관이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는 일설에는 경찰 쪽 물어보면 그 얘기하더라고. 이태원 예전에 참사 우리 경험이 그런 어떤 선례가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걸 예방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그렇죠. 예, 그리고 평화, 그리고 질서. 제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혁명 때 5개월 내내 매일 얘기했던 이 세 가지입니다. 안전, 질서, 평화. 예, 그래야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국제사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평화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BTS 공연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뭐 라이브로 볼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취재진들한테는 이게 뭐 제공이 안 돼요. 현장에서 어떤 편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고 일단 네. 찍을 수조차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도 뭔가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이게 넷플릭스만 독점 생중계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 그런 논란이 있긴 하죠. 왜 이게 우리가 사실은 광화문도 내어주고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네. 하는 공연인데. 어떻게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네네. 그날은 사실 저도 어디 못 나갈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넷플릭스 사기업이 독점해서 이거를 중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긴 하죠. 네. 사실. 공연 시작 후에 10분만 촬영이 가능하다. 기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프레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미 그 OTT 그 어떤 기업을 넘어서 네. 언론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우리 취재편의점도 그 넷플릭스에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인수하자고. 아유, 너무 감사하죠.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이런 기분일 거예요. 아주 거액을 제시하면서 네. 우리 같이 하자. 근데 네. 그만큼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저도 이제 예능 PD들 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초토화 돼버렸어요 완전히. 오. 네, 다 넷플릭스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네, 예. 모든 게. 예. 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음흠. 지금은 단독으로 알릴 곳이 없대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매대 마케팅 자체가 사람들이 지상파, MBC, KBS, SBS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그렇죠. 요새 누가 텔레비전을 봅니까? 네. 저도 퇴근하면 제일 먼저 그 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유튜브 들어가서 뉴스 서치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사실은 갑니다. 저도. 그렇죠. 예. 맞아요. 가서 네.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렇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완전히 달라졌죠. OTT 체제로. 그래서 사실은 공영방송들은 더 심각한 그렇죠.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하는 거 관련해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라이브를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 뒤에 보면 경복궁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걸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독점 지위를 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국익의 관점에서 도움이 봤을 된다. 때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벌써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네. 저기 뭐야 명동 뭐 이런 데가 인산이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 길에 또 한국 문화. 그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네. 취재를 한 게 있는데 네. 경찰 이거 좀 약간 칭찬을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네네. 지난주부터 이렇게 지금 보수 집회가 거의 매주 주말에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냐 그 뭐 구구 청년들 집회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자유대학. 예. 네. 자유대학을 포함해서 다른 집회들도 많이 있는데 네. 원래 보통 도심에서 해요. 주말마다 뭐 네. 명동 이런 데서.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좀 쉬어줘라. 네. 라고 해서 지난주 주말에는 안 했고 음. 이번 주 주말에는 안 할 수는 없다. 저쪽에서 자유대학 쪽에서도 뭐 자유대학이나 다른 곳에서도 안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면은 도심에서 하지 마라라고 해서 명동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경찰을 좀 칭찬해줄 부분인 것 저희가 같아요. 뭐 어디서요? 홍대 앞에서 한대요. 홍대 앞에서 네, 한대요. 홍대로 간대요. 홍대 밥 가서 먹고 살기 힘들다. 아, 예. 제가 봤을 때 자유대학 애들도 홍대 가서 넷플릭스 볼 겁니다. 아까 갔어야 되는데. 네. 거기 했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못 보네. 그럴 수 우리나라에서 있겠다. 넷플릭스 예. 있어요. 예. 예. 홍대가 또 넷플릭스 보기 좋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저도 그 BTS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북경에 있을 때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저 친 언니가 이탈리아에서 한국 식당을 하는데 그 너무 그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BTS 음악을 틀어놨대요.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밀라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언니가 연락이 왔대요. 누가 되든 BTS 군대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보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보냈죠. 보냈습니다. 윤석열이 보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엄청난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 광화문 공연이 정말 성공리에 우리 정부의 협조가 잘 되어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오전 11시 2분 지나고 있어서 끝으로 이 소식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기사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소식인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원유 확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렸어요. 무박 4일간
UAE에 다녀온 결과를 보고드린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인용한 게시물 133개 가운데 50개, 37.5%가 어느 나라 계정이게요? 어느 나라 계정일까요? 다른 나라에서 네, 공유한 외국에서. 건가요? 예, 외국에서 공유를 해서 37.4 사실상 40% 오. 과반에 가까운 수치가 일본인 계정. 그다음에 제 리트윗 있잖아요. 네. 제 게시물 이게 1080개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본인 계정인데 어떤 내용을 올렸냐? 한국인이 부럽다. 한국 정부는 제대로 외교를 하고 있어서 부럽다. 한국이 최우선으로 원유 확보 이것이야말로 외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은 이 사실 자체를 정치면 하단에 꾸겨 넣었지만 2단 기사로 꾸겨 넣었지만 일본에서 또 해외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최고 가격제로 그 유가를 세계 최초로 잡은 대통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민항기 타고 다니면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게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언론들이 가감없이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못할 때, 잘못할 때, 그럴 때는 저는 세게 채찍을 드는 것이 또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진보 대한 언론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잘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비판해야죠. 그러나 잘할 때는 잘한 대로 세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과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장장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취재편이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삼겹살 맛있었습니다. 봄동김치. 사실 봄동 겉절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질문하는 기자. 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간만에 나왔는데 센스 괜찮나요? 그래요. 목요일까지. 많이 네, 저녁 7시. 여러분 7시 반인가요? 30분에. 7시 30분입니다. 스태프분들이 박수 주셨어요. 여러분, 잘했다 네. 이동주. 준비하고 왔습니다. 잘했다. 마지막에 정말 무슨 잘했다. 광고를 네, 박형광 기자도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집에 가서 그러면 이제 삼겹살과 겉절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는 길에 시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두 분과 이렇게 함께한 시간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 뉴스 퀵배송으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